안녕하세요.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메소드 특강 강의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K채널의 대표 장영배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촬영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들께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초기 사업장 안정적 경영하기라는 내용으로 작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 함께 나누고자 멀리 전라남도 곡성이라는 곳에서 아침에 KTX를 타고 오랜만에 서울 구경을 하러 올라왔습니다. 아마도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오늘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이템은 무엇으로 할지, 또 사업장은 어디다 하는 게 좋을지, 또 사업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지, 이렇게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위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등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고민 단계에서 초기에 어떻게 사업에 진입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들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나누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사업장 관련 인허가, 초기 사업장 프로세스, 소상공인 상권정보 데이터 활용하기, 그 다음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설 위생관리, 4차 산업시대 키오스크를 활용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구조물 설치, 이런 순서대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이 설정이 되고 나면 우리는 다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업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게 저에게는 이때부터가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막상 사업을 하려고 사업자를 내려고 봤더니 사업 형태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이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충분히 고민하시고 거쳐야 되는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여러분들이 초기에 이 선택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드리고자 개인 사업자와 이 법인 사업자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의 고민하는 시간을 줄어드리는 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보시는 이 해당 사업자는 제가 낸 개인 사업자와 법인 등록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인데요. 보시다시피 개인이 낼 수 있는 사업자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개인이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그 소득과 부채, 이 모든 것이 저 개인의 것인 반면에 법인 사업자는 이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격 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개인이나 그 누구의 것도 아닌 기업이 되므로 아무리 대표이사라고 하시더라도 법인의 직원일 뿐이고 또 법인의 소득 역시 대표이사 개인의 것이다? 아니죠. 기업 자체의 소득이 되는 겁니다. 저는 1인 법인인데요. 직원도 없는데요. 그렇더라도 법인이라는 게 또 하나의 인격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1인 기업자, 1인 법인이라고 하시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바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되지만 법인 사업자 경우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 설립신고, 즉 산생신고를 하신 뒤에 법인을 대리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게 되고 법인 사업자 등을 그때서야 발급받으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개인 사업자와 이 법인 사업자는 사실 각각의 장단점이 사실 명확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실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포털 검색창에 이렇게 개인 사업자, 이 법인 사업자 이 검색만 하셔도 다양한 정보들이 아주 잘 정리돼서 나오는 걸 여러분들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안 해보셨다면 실제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잘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판단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저에게는 그 당시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오히려 결정하는데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능이나 뭐 이렇게 시험처럼 정답이 딱 1번, 2번 이렇게 정답이 딱 있으면 좋은데 정치나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답이 아닌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인 사업자를 선택해서 잘 되면 성공하는 사업자 잘 한 거고
법인 사업자를 선택해서 뭐 잘못되면 그건 잘못된 선택이고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개인 사업자나 뭐 농업회사 법인, 그리고 협동조합 이런 것들 설립법인 입장에서 장단점의 비교보다는 지금 당장 형태를 결정하는데 고민이 되신다면 우선 시작은 개인 사업자로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사실 초기에는 이 껍데기보다 알맹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알맹이가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법인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인격체이기 때문에 껍데기가 상대적으로 딱딱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연성도 떨어지고 그 법인을 설립하는 순간부터 그 등기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대적인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뭐 주소지 하나만 변경돼도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 또 등기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돈이 들어가거든요. 초기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무엇보다도 지출이 많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다가 꼭 법인으로 이제 꼭 바꿔야 됐다 이런 시점들은 그 어느 정도 매출이 상승하거나 규모가 커져서 투자 유치나 이렇게 대출 같은 것들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사업의 형태에 대한 고민은 사실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지어도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개인 사업자 이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도 또 두 가지네요. 이렇게 계속 사업을 시작하고 나니까 뭔가 선택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바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주, 개인한테, 대표한테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사업자 등록은 뭐 속 편하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세무서가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집이나 사무실에 가까이 있다 그러면 직접 방문하셔서 이것저것 뭐 업종이나 업태 등 뭐 궁금한 것들 물어보시면서 직접 처리해서 신청하시고 거기서 이제 발급 받으시면 되는데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셨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뜨끈뜨끈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으실 수가 있고, 관할 세무서가 아니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면 이게 팩스 민원이라고 해가지고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세무서가 근처에 있다면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고, 혹여라도 세무서 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말 잘 돼 있죠. 개인 그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셔서 거기서 신청하시고 온라인으로 이게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신청하실 때 보면 간이과세와 이 일반과세 이 부분 둘 중 뭐가 유리한지를 보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 초기에는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계속 이렇게 쏟아붓는 형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최대한 돈을 아껴야 되는데, 이 간이과세라는 거는 소규모 영세 이 자영업자를 위해서 국가가 그 국가적 차원에서 세 부담을 완화해주고 이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자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부가세에서 큰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과세사 대상이 되신다면 가능한 간이과세로 신청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같은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간이과세사 기준이 표에서 보다시피 올해 2021년부터 4,800만 원에서 그 8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앞서서 잠깐 제가 대상이 된다면 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간이과세가 안 되는 뭐 강남이라든지 압구정이라든지 그런 지역들이 있고요. 또 안 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배제 지역, 배제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 배제 지역, 배제 업종이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국세청장이 매 1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올려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간이과세가 아니면 일반과세를 또 선택해야 될 경우는 초기 이제 창업 비용이 막 1억 정도가 들어가요. 뭐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비용이. 그러면 부가세만 해서 1,0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되는 경우라면 이 간이과세보다는 무조건 일반과세로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일반과세,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간이과세로 하시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제 국가에서는 청년 창업기업 활성화를 위해 만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혜택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도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법인 사업자로의 전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어느 정도 매출이 이제 상승하고 회사 규모가 커져서 직원을 많이 뽑아야 되거나 또 투자 유치 등의 상황이 올 때, 또는 이제 외부적으로 법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보다 사업 규모를 키우는데 유리하다고 판단이 될 때, 이게 오프라인으로는 이제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서 하시거나 셀프로는 이제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활용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사실 어떤 결정을 하셨다 그러더라도 저는 크게 뭐 잘했다 잘못했다 따질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결정하실 때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는 것보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불필요한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제 초기 사업장 프로세스로 그 창업 단계 중 사전 준비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업이란 여러분들 뭘까요? 어떠한 이 재화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생산해서 판매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으로서 이 돈을 벌거나 또 어떤 특정 목표를 설정해서 자본, 인력, 설비 등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전 준비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저는 아이템을 찾거나 개발하는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창업자 본인에 대한 성격이나 건강 등 본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가정이라든지 뭐 가정의 자금 상황 등 이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 초기에는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본인의 성격과 맞지 않는 사업들을 선택을 하거나 뭐 가정 상황 등으로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차기 사업 초기에 포기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식당 창업을 했는데 그 식당을 창업한 창업자분께서 음식에 대한 조회도 있고 뭐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 지식이나 모든 걸 다 갖추셨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본인이 서비스를 접점 업무를 해야 되는데 서비스 마인드가 전혀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고 서비스를 하기에는 안 맞는 분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손님이 음식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손님은 이렇게 먹는 게 맛이 있어요. 근데 음식에 조예가 깊은데 서비스를 하는데 손님 이거를 이렇게 드시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서비스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장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시고 손님 모르시네요. 음식은 그렇게 드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드셔야 돼요. 이러면서 손님의 기분을 망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서비스 마인드나 서비스 경험이 충분하다면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득이 될 수도 손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럼 본인이 서비스 접점 부서와 일이 맞지 않는데 이런 업종을 선택하거나 또 직접 대면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성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생계형이 아닌 부업형이 아닌 생계형인 경우에 또 상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가정에 매달 얼마 정확히 갖다 줘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못 가져다 드리는 상황들이 분명히 올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 조급해지면서 사업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은 정확하지만 이런 자기 분석이나 주변 환경 등을 꼼꼼히 분석하고 정리해 보지 않는다면 초기에 사업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도 한번 다시 또 계속 언급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본인의 성격과 주변 상황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아이템을 정보를 입수하고 선정하게 되는데요. 아이템 입수 경로는 주로 이제 주변 인프라죠. 뭐 지인이나 뭐 친구, 선후배, 인맥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기도 하고, 보시는 것처럼 전문가, 이제 컨설턴트나 창업 컨설턴트들이 따로 있죠. 창업 컨설턴트나 이렇게 전문가 등을 통해서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창업 박람회 같은 것 등을 방문해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이 창업 단계쯤 되면 정보가 정말 넘쳐나죠.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기 때문에 이거 더 좋은 것 같고 저게 좋은 것 같고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유명한 그 비전 있는 아이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아이템이 트렌드를 정말 잘 따라가고 흐름에 부합한지를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매출은 안정적이고 이익은 충분한지, 그리고 또 너무 잘 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경쟁이 치열한지, 너무 경쟁이 치열한지, 말 그대로 여기 정말 여기 다 차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찾아보셔야 되고, 자금 회전율이 높은지, 이 부분은 저는 정말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사업이라고 하긴 그래도 몇 가지 사업을 해보는 과정에서 이게 매출은 높은데 자금이 이제 회전이 되지 않아가지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일어나기 자금 회전율이 높은지도 꼭 따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업을 단타로 이렇게 짧게 하실 게 아닌 이상은 장기적으로 성장성과 미래성을 보고 빠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템 정보 수집할 때부터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 상태로 수집하셔야지만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 결정하실 때는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죠. 본인의 성격과 본인의 자신의 성격과 주변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구상한 사업들이 잘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사업 타당성 검토라는 것은 사업의 성공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 계획의 전반적인 요소들을 분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로 내가 선택한 아이템이 저만 좋아요. 저만 잘 될 것 같아. 그런 게 정말 있거든요. 그렇진 않은지, 정말 시장이 좋아하는 아이템인지, 특별히 표준화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정말 여러분들 시뮬레이션을 돌리실 때는 정말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해 보시라고 해요. 너무 보수적이면 또 아예 사업 자체를 못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정말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이 사업이 저쪽에서 저쪽 동네 봤더니 잘 돼. 이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 이거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어. 이 사업은 누구도 한 적이 없어. 안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단순히 이런 생각으로만 접근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사업 아이템이 결정되고 타당성 검토가 끝났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사업을 운영할 장소를 물색하셔야 됩니다. 지역 상권과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서 사업장을 찾아보고 상권에 대한 시장 조사와 입지에 대한 이 타당성 검토라는 걸 하셔야 되는데요. 간혹 저도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간혹 상권과 상관없이 잘 되는 사업장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죠?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아이템만 좋으면 장소는 상관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 특수하게 그리고 운이 좋게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입지는 여전히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 본인이 선택한 아이템과 가장 잘 맞는 곳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물론 물색하실 때는 이 권리금이나 보증금 이렇게 준비된 자본을 기준으로 해서 찾아보셔야 되고, 이렇게 주변의 다른 상권들과 쭉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최종적으로 한 군데 절대 아닙니다. 서너 군데, 두세 군데, 최소 두세 군데고요. 서너 군데 정도를 선정을 하셔서 임대인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맞춰주는 것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만 하면 임대인한테 사실 끌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두세 군데 정도를 저는 찾아서 임대인과 상의를 협의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건물이 근저당권이나 이렇게 담보가 있다면 좀 더 신중히 검토하셔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거고요. 이 사업장 관련해서는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상권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정말 좋은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서서 타당성 검토나 이런 여러 가지 검토가 끝났다면 이거를 한번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장 프로세스를 식당 기준으로 해서 운영 과정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식당을 시작하긴 하는데 준비 기간이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는데요. 준비하는 기간부터 이 사업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 창업 자금 자체를 준비 기간부터 오픈 후 최소 6개월,
즉 1년 정도를 식당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자금 확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실 1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게 길수록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1년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진행을 했고, 이렇게 이제 자금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메뉴 선정인데요. 음식점은 그 집의 메뉴가 무엇보다도 매출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 같은 메뉴의 경쟁 업체가 있는지, 또 우리 메뉴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 경쟁력 등이 있는지 면밀히 좀 따져 보셔서 어떤 메뉴를 판매할지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저희도 그렇게 하는 거 사실 기본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식당 운영에 있어서 식자재 공급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식자재 공급처를 확보하는 게 하나의 또 다른 프로세스였는데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식당 운영에 있어서는.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건 요리사의 실력보다도 제가 보기엔 식자재의 신선도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선한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고요. 여전히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지와 매장을 선정하고 나면 이제 계약할 텐데, 현재 준비된 자본금 제가 몇 년을 기준으로 잡았다 그랬죠. 1년 정도를 식당 기준으로 잡아놓고 이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그 계약금이나 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운영 자금을 줄여서 좀 좋은 위치라 그러 해서 그 운영 기간을, 그러니까 운영 자금을 줄이고 계약금을 올린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꼼꼼하게 검토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뭐 권리금을 받지 않는 곳들, 그리고 나갈 때도 우리도 권리금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저희 기준에서는 그냥 사업을 진입할 때 무엇보다 초기 자금을 최소화하고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계약들을 체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 절차 부분인데요. 사업자 등록증만 내고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사업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식당 창업과 같은 경우에는 영업신고증, 보건증, 위생교육도 받아야 되고, 다중이용소 시설보험 같은 것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행정 처리들이 선행돼야 될 것들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근데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보고 미리미리 챙기지 않으시면 간혹 오픈 날짜가 됐는데 이런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가지고 오픈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는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이런 사소한 행정 절차로 인해서 오픈 날짜가 늦어지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이 없는 상태로 지출이 계속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사항으로 여러 가지를 좀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식당 창업하는데 식당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요? 없어도 됩니다. 제가 그냥 저 식당 자격증 없지만 저희 어머니도 바로 당장 식당을 차릴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단체 위주로의 식당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간혹 단체에서 조리사 자격증을 요청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격증 같은 경우도 가능한 확보를 해 놓으신다 그러면 영업이라든지 마케팅 하는데 그런 요소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좀 필요하다면 좀 시간을 내서 좀 따시길 바라고, 못 따기가 어렵다 그러면 직원을 채용하실 때 자격증이 있는 직원들을 채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계에서 작성과 체크리스트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요. 저는 이 창업계에서 작성은 창업 단계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식업 현실이라고 해놨지만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정말 다양한 변수, 흐름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현실을 계속 파악하면서 창업계획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그런 체크리스트를 계속 보완해 나가야지만 어떠한 위기 상황에도 이걸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장 입지와 관련해서 소상공인 상권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소상공인 상권정보 시스템은 상가업소, 매출, 유동인구 등을 정말 많은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정보를 이 GPS 기반으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가 만나본 서비스 중에 정말로 잘 만들어진 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권의 입지를 이렇게 분석하고 선택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살고 있거나 살았거나 잘 아는 동네의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이 동네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또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을 갖고 뭘 먹고 유동인구는 이 정도다 라고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판단해 보실 수 있지만 처음 낯선 곳에서 장사를 시작하려고 보면 가서 하루 종일 보고 있다고 해서 알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보신 분들도 계실까요? 2주? 한 달? 많게는 1년? 저는 1년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여기 상권이 예를 들어서 여기 공덕동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공덕동 상권이 사무실이 많은 곳인지 학생들이 많은 곳인지 아니면 또 대학생들이 많은 곳인지 또 유동인구는 몇시쯤 많은지 빅데이터를 통해 아주 쉽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또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이라도 자기가 운영하는 사업장, 하고 싶은 사업장 주변을 상권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은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검색창에 이 소상공인 상권 정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아마 가장 먼저 뜰 거예요. 이게 바로 찾아보실 수 있고 또 별도의 가입이나 이런 절차 없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제공이 되는지 예를 들어보면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지역에서 커피숍이다. 그러면 유사업종이 몇 군데인지까지 나오고요. 또 그 커피를 누가 가장 잘 많이 마시는지 또 어떠한 지출이 많은지 또 판매하고 있는 커피의 상품 객단가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평균 매출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제 미리 추정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고요. 동영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 동영상 보면서 이렇게 찾아보셔도 되고 안 찾아보시더라도 이렇게 클릭 몇 번 해보시면 금방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에 도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현장을 둘러보시고 이렇게 결정하실 때 이 상권 정보를 잘 활용하신다면 본인이 미처 놓쳤던 부분까지도 체크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정말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농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소중한 데이터인 것 같아요. 저도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여기 지금 공덕동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사무실 주변에 이 건물에만 해도 제가 올라오는데 커피숍을 3개 정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경쟁 속에서 이래도 경쟁력이 있을 것인지 그게 퍼센트까지 딱 나오고 수익률까지 매출까지 딱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걸 다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한 번 더 거쳐야 되지만 미리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셨다 그러면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이 상권 분석 시스템을 잘 활용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제 시간이 빨라지니까 좀 급속한 속도를 내게 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위생 관리 이 부분입니다. 요즘 다들 코로나 때문에 이 소상공인들 정말 많은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방역 지침은 계속 강화되고 지키다 보니까 일은 더 많아지고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다 함께하고 있는 부분인데 잘 보시면 이 위기 상황을 오히려 극복해서 더욱 잘 되는 곳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저희도 사업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코로나 때문에 잘 되는 곳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가 문제일까 계속 찾는 노력들을 했던 것 같아요. 잘 되는 곳들은 아마도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보고 철저한 방역 지침을 준수한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극복하고 있는 사업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서 많이들 좋아졌잖아요. 저희도 막 예약도 막 늘어나고 엄청 신났었거든요. 근데 다시 방역 지침이 4인 이하로 내려가고 운영 시간이 축소되면서 불만들이 많잖아요. 저 역시도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 거의 예약이 다 취소가 됐을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무능한 정부로 인해서 운영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용에 참고하세요. 라고 이렇게 고객들한테 전달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 방역 지침을 잘 지켜준 고객님들 덕분에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힘든 시국이지만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아니면 협조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혹시 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없으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만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고객들도 강력 주침을 지키면서 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굳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있는 매장이나 식당 등을 방문하고 싶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이 방역 코로나로 인한 시설 위생 관리라는 페이지를 만들면서 식당 카페는 뭐 출입자 명부 관리, 영업 전 시설 소독 이런 것들을 잘 지켜라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방역 지침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위기 상황이나 뭐 어려운 상황들이 닥칠 텐데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놓고 봤을 때 뭔가를 탓하기보다는 그 기회, 그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고민하는 노력들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이고 손님을 유치하는 데도 득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아셨죠? 예, 이 자세가 저는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시대의 키오스크 활용하기 이 부분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걸 과연 활용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저는 이 차원에서 이걸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이 센터에도 아마 그 체험센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고령자들이 과연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되게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걸 체험하는 존을 만드는 거거든요.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적용해야 될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이 키오스크 그리고 자동으로 이렇게 배달해주는 이 기계가 있는 곳을 가고 싶대요. 아직 말도 못 하는데. 그런 것들은 트렌드라는 것도 있고 이거 자체를 이용함으로써 인건비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훨씬 편리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업종에 있어서 이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게 맞을지를 판단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이 자신이 하는 업종에 고령자나 은퇴자들이 노인분들이 많이 오신다라는 업종이라 그러면 이걸 설치하셨다면 이 설치하는 그 키오스크를 버벅대고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어렵다 그러면 이 시스템 도입은 조금은 뒤로 미루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시대의 흐름상 이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놓고 판단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키오스크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무언가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만 이걸 페이지를 만든 건 여러분들이 신식물류나 신식문물이 들어왔을 때 절대 뒤처지거나 그거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페이지를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소상공인을 위한 구조물 설치라고 해서 인테리어 디자인 체크리스트라고 표시를 해봤어요. 이것도 사실 영상을 조금 담았는데 영상이 이제 여기도 송출이 어려운 그 강의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 페이지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인테리어는 저희 돈 먹는 하마라고들 많이 표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테리어 준비를 하다 보면 정말 조금 저게 더 좋아 보이고 저게 더 좋아 보이고 이게 정말로 경기가 본인이 정말로 체크리스트 잘 만들어도 이 욕심을 내려놓기가 힘들거든요. 실제로 저희 집 앞에 정말 인테리어가 잘 된 식당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자주 가서 단골인데 음식도 잘하시고 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그 식당의 인테리어 투입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게 느껴져요. 사실 저는 그 사장님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더 여유가 있어서 더 길게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다행이긴 하지만 그 인테리어에 투입한 비용이 너무 많았다는 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걱정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만드셔서 체크리스트만큼의 비용을 덜 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요. 꼭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그 체크리스트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출하시길 바라고, 그 체크리스트 비용 내에 잔액이 생겼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위기상을 극복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운영자금으로 활용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전체적인 강의 내용은 이걸로 이제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에게 그 결과적 끝으로
딱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사업을 할 때 있어서 기본이라는 거는 반드시 지키셔야, 준비가 돼 있어야지만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다고, 기본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기본이란 게 뭐냐? 커피숍이나 식당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식당을 운영하는 데서 기본은 뭘까요? 요리 실력, 뭐 음식 맛, 그다음에 인테리어, 서비스, 그리고 뭐 마케팅, 이런 것들을 일단 4개로 집어볼게요. 이 중에 어떤 게 가장 기본일까요? 여기서 고민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4가지 다 기본입니다. 모든 창업이나 모든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이 기본이 갖춰져 있을 때 사업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기본이 다 갖춰져 있더라도 어려운 게 사업이고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게 사업입니다. 제가 앞선 저희 집 앞에 식당 사장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기본을 다 갖추셨어요. 다 갖춰졌는데도 손님이 너무 없어서 안타까워서 제가 마케팅 어떻게 좀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마케팅도 다 하고 계세요. 그래도 쉽지 않은 게 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본 중에 어떤 경중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기본은 다 조건이 맞춰졌을 때만 사업을 시작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는 마무리하고요. 질문 사항들이 있어서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걸 놓칠 뻔했네요.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이걸 담은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저희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말 많은 제도나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이 화면은 여러분들이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에 꼭 채널을 저장하셔서 시간이 남을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청소하시고 나면 이 사이트를 반드시 들어가서 필요한 내용들을 본인한테 극복할 때 위기 상황이나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본인한테 꼭 필요한 정보들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국가에서 생각보다 많은 정책들이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잘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Q&A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이네요. 현재 저는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를 좀 키우려고 하는데 법인으로 전환하는 시점을 언제로 잡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어요. 이건 사실 앞에서 말씀을 다 답변을 드리긴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나 공신력이 필요할 경우 혹은 매출 증대로 인한 절세 효과가 필요할 때를 기준으로 보면 좋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저는 이 뒤쪽보다는 이 앞쪽 공신력이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법인세가 훨씬 더 적거든요. 그래서 매출만 놓고 본다 그러면 법인세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법인으로 무조건 전환하시라고 보면 좋겠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매출이 늘어나면 그 대표이사나 뭐 직원들의 급여도 많아지겠죠. 그러면 급여를 많아지게 되면 급여 쪽에서 세금을 떼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거나 사실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키우거나 뭔가 투자를 받아야 할 때 그리고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필요할 때를 조금 더 집중을 실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초기 사업을 하다 보니 가까운 분들과의 거래를 자주 하게 되는데 계약서 없이 구두로 진행해도 괜찮은 걸까요? 이건 저도 정말로 초기에는 안 썼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가까운 친구, 가까운 동네 형님, 뭐 아시는 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약서 쓰는 게 정말 이걸 하는데 굳이 계약서를 써야 돼? 라는 생각들을 했는데요. 몇 가지 어려운 위기 상황들을 겪치다 보니까 정말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남게 된 이유가 그런 상황에 계약서가 있어서 저를 살려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별거 아니라고 가까운 사이라고 하시지만 상대방보다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망하면 자기가 어려워지고 자기가 폐업을 하게 되면 사실 정말 갈 곳이 없는 상황들이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는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보시고 반드시 작성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가끔 하루에 서너 시간씩 도와주고 비용을 드리는 분이 계시는데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될까요? 아마 현금으로 이렇게 돈을 주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신 걸 텐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그냥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법적인 의무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벌금이 한 500 정도? 아마 고용주 다 이렇게 모두에게 이렇게 벌금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근데 귀찮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상공인 전자근로계약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시면 간편하게 작성이 가능하니까 반드시 꼭 작성하시길 바라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아르바이트 이렇게 근로계약서 쭉 뽑아서 이렇게 비치를 해 놓습니다. 그럼 출근하실 때 이렇게 작성하고 가실 때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계속 이제 쌓아놓고 있는 형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도 어플리케이션도 어려우시면 조금 출력하셔서 그분들이 이게 습관을 만들면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걸 작성하실 수 있도록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가 아니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게 마지막 질문 같네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답변을 이렇게 했네요. 모든 것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준비되어 있다면 저는 무엇보다도 이 체력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앞에서 답변 말씀드렸어요. 질문 나오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준비되어 있다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기본, 여러 가지 기본이 사업을 하는데 반드시 서비스가 좀 떨어져, 음식 맛이 좀 떨어져, 그러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커피숍을 하는데 원두 공급처가 확보되지 않았어, 안 된 겁니다. 모든 것 기본들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준비되어 있다면 사업을 시작하셔야 되고, 그게 준비돼서 시작을 하셨다면 무엇보다도 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갈고 갈 수 있는 체력 꼭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체력이 없으시다면 생각 자체도 부정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오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체력을 갖추는 걸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체력과 함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어떠한 위기 상황이 와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지금 오미크론이 왔죠.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위험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기도 벌써 수백 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오셔더라도 이겨낼 수 있으려면 여러분의 그 자세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 역시 또 하나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좀 더 저도 성장해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기회로 만나뵐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